네, 안녕하세요. 그래프코어의 엔지니어 최지웅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래 오늘 발표는 그래프코어의 한국 지사장님이신 강민우 지사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급하신 집안 사정이 생기셔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래프코어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요. 그래프코어는 이제 영국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고요. 그 AI에 최적화된 칩을 만들고 그 칩에 맞게 이제 소프트웨어도 같이 개발하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AI가 왜 그 AI에 최적화된 프로세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AI는 여태까지 있어 왔던 이제 다른 이제 연산 작업들에 비해서 너무나 그 확연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엄청난 양의 그 방대한 양의 병렬 처리를 필요로 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AI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런 구조 중에 하나인데요.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만 해도 뭐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고 안에 들어가는 연산 양만 해도 뭐 테라플롭 단위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양의 연산을 우리가 실전에 활용 가능한 속도로 처리하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병렬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GPT-3라는 현존하는 최고 큰 모델까지 나왔는데요. 그런 이제 모델들에서도 보면은 모델을 학습시키고 나서 그 모델의 웨이트 값들을 뜯어보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의미 있는 값은 아니라는 것들이 요새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어서 이제 가르켜서 스파시티라고 부릅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어떤 행렬이나 벡터가 스퍼스하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값들이 대부분이 0이고 0이 아닌 값들이 되게 듬성듬성 존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안에 이런 스퍼스한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 최근 들어서 밝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퍼스한 연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덴스한 연산들만 처리하는 프로세서에서 한 발짝 나아가서 진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AI에서는 플로팅 포인트의 프리시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많이 밝혀져 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FP16이나 int8 프리시전을 이용해가지고 모델을 포팅을 하고 그 모델을 포팅을 하면서 이제 정확도의 손실은 거의 없으면서도 속도는 2배, 3배 이런 식으로 빠르게 향상이 된다는 것을 많이 그 인더스트리 분야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AI 모델 자체는 한번 학습을 시키고 나면은 그 파라미터를 계속 파일로 저장해 놓고 뭔가 서비스를 할 때도 그것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재사용을 한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는 이 파라미터들의 값만 변하고 그 모델의 예를 들어서 레이어를 어떻게 짰는지 이런 그 연산 그래프의 구조는 변하지 않고 정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적인 연산 그래프를 갖기 때문에 컴파일러의 힘을 빌려서 좀 더 이제 그 동적으로 모델을 돌리는 것보다 정적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최적화를 해서 빠르게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태까지의 우리가 해왔던 작업들과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 이런 AI를 우리가 왜 사용을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손으로 만든 그 뭐 손으로 진짜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짠 프로그램보다 AI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로부터 빠르게 패턴을 찾아내고 그것을 일반화를 더 잘한다는 것이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석유의 가격을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석유 가격은 사실 뭐 세계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 정치적인 그런 것들에도 영향을 받고 굉장히 많은 이제 요인들에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어떤 모델을 손으로 짠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하지만
머신러닝은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들만 주어지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그 점들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서 학습하는 능력이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특징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에 들어가는 코스트를 줄여서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더스트리에서 최근 들어 AI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AI가 이제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는 이제 모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 기본 구조를 가지고 그 구조를 이제 결합을 시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합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뉴럴 하나가 이제 뭐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은 0.5 바이트 정도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뇌 전체로 보면은 한 100 테라바이트 정도의 그런 엄청난 양의 파라미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세서로 이제 뇌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현존하는 가장 큰 이제 GPT-3 같은 모델도 이제 꽤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 파라미터의 단위가 테라바이트 단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그런 연산 능력, 학습 능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그 GPT-3라는 제일 큰 모델들보다도 더 큰 모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저희 그래프코어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것도 이제 최근 들어서 추세이긴 한데요. 그 모델의 사이즈만 키우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되겠죠. 계속해서 이제 컴퓨팅 자원을 더 넣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이제 비용이랑 에너지 측면에서 점점 더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의 크기를 키우는 방향뿐만 아니라 같은 파라미터 수, 같은 연산수를 줘도 얼마나 더 정확도가 높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델 같은 파라미터랑 연산수 대비 더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들도 최근 학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덴스한 행렬 연산 같은 이런 덴스한 오퍼레이션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모델을 키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스파스한 그 뉴럴 네트워크 자체에 존재하는 이 스파스한 특성을 이용해서 모델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볼 건데요. 컴퓨터 비전이랑 자연어 처리, 그리고 뭐 텍스트 레코그니션, 스피치 레코그니션 이런 분야별로 예시를 4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컴퓨터 비전 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이런 쪽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은데요. 그런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CNN 백본 아키텍처를 이제 백본 아키텍처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연도별로 그 CNN 백본 아키텍처들의 이제 성능을 이제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수치인 이미지넷 정확도를 이제 그래프로 플로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을 보시면은 efficientNet이라는 모델이 이제 현재 굉장히 상위권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efficientNet의 구조를 보시면은 일반적인 그런 dense한 컨볼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depthwise 컨볼루션이나 아니면 그룹 컨볼루션 같은 그런 좀 더 효율적인 컨볼루션 커널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efficientNet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넷 그 랭킹 상위 50위 안에 드는 모델들 중에 무려 42개가 그룹 컨볼루션이나 depthwise 컨볼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트렌드를 저희가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건 ResNext라는 모델과 efficientNet 이렇게 2가지 모델에 저희는 많이 집중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ResNext나 efficientNet 같은 효율적인 모델들에 쓰이는 이 그룹 컨볼루션이라는 효율적인 커널이 어떻게 효율적인 커널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 왼쪽에 보시는 도표에서 보시는 게 덴스한 일반적인 컨볼루션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보시면 인풋 채널과 아웃풋 채널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덴스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룹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인데요. 이 그룹 컨볼루션은 인풋 채널이랑 아웃풋 채널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 그룹별로 독립적으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함으로써 이제 네트워크 그 인풋 채널이랑 아웃풋 채널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룹들끼리 간에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를 조금 더 스파스하게 만들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를 스파스하게 만들면 파라미터 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연산 수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게 파라미터 수와 연산 수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에피션넷이랑 레즈넥스트 같은 이런 아키텍처들을 학자들이 찾아낸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그룹 컨볼루션 같은 연산은 지금 그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고 잘게 쪼개진 연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AI를 위해서 사용하던 그런 프로세서들로만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모델 예시를 보시면 이제 버트라는 이제 NLP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모델이죠. 이제 버트가 등장을 함으로써 이제 개개인이나 아니면 각각의 기업들이 자기가 쓸 NLP 쪽의 모델을 처음부터 스크래치부터 이렇게 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이제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이런 거대한 모델들을 레이블링이 되지 않은 위키피디아나 이런 완전 텍스트 데이터에서 unsupervised learning을 시켜요. 비지도 학습을 시키면은 이 모델이 언어의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런 지식을 가진 모델을 가져다가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질의응답이나 아니면 번역 같은 NLP의 특정 분야에 그 스페셜라이즈 시키는 학습을 그 파인 튜닝 과정을 거침으로써 훨씬 더 이제 사용이 편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런 그 마지막에 그 기업이나 개인이 하는 파인 튜닝이 아니라 이런 그 버트의 프리트레이닝, 그 엄청 큰 텍스트 데이터에서 하는 프리트레이닝을 가끔가다 이제 기업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개된 모델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목적이랑 이제 별로 특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버트 같은 뭐 버트, 알버트 아니면 GPT 이런 NLP 모델들이 이런 unsupervised learning을 위해서 굉장히 파라미터 수를 많이 주고 연산량도 많기 때문에 뭐 GPU나 뭐 FPGA나 이런 거를 뭐 한두 개 사용해서 프로세서를 단순히 한두 개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규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버터 같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는 스케일러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프로세서들을 이제 대규모로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 프로세서 간에 레이턴시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프로세서 개수를 2배로 늘린다고 해서 학습 속도가 2배로 빨라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새로운 프로세서, 스케일러빌리티를 고려한 프로세서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금융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모델인데요. 이제 금융 분야에서는 기존에 쓰이던 모델들이 이제 워낙 이제 주식의 가격은 뭐 이제 초 단위, 뭐 밀리세컨 단위, 마이크로 세컨 단위 이렇게 짧게 이루어지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인퍼런스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모델들을 사실상 사용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벼운 모델들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 간의 비선형적인 상관관계를 그 모델이 학습해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시장의 가격 같은 데이터들은 이제 굉장히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를 학습을 통해서 해결을 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금융 분야에서 MCMC, Markov Chain Monte Carlo라는 새로운 이런 방법론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정해진 값을 그러니까 인퍼런스의 결과물로 정해진 값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한 값들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제 아웃풋으로 내놓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간단히 직관적으로, 뭐 직관의 좋은 점을 알아듣긴 쉽지만 정확하진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머신러닝에서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를 이제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그걸 설명할 때 우리는 주로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가 예를 들어서 2개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모델의 파라미터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그 파라미터마다 뭐 에러 값을 이제 플로팅을 해가지고 그 에러 값을 이제 파라미터 평면에 플로팅을 했을 때 저런 식으로 이제 2차원 공면, 이렇게 복잡한 공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에러 값을 최소화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이 공면 위를 걸어 다니면서 가장 낮은 지점으로 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MCMC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랜덤한 지점에서 그 뭐 하키공 같은 거를 놓고 시작을 해요. 거기서 랜덤한 방향으로 발로 한번 뻥 차줘요. 그럼 이제 하키공이 이 표면을 따서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움직이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초 뒤에 임의로 멈추게 해요. 그럼 그 지점에서 다시 랜덤한 방향으로 발로 뻥 차줘가지고 다시 하키공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키공이 멈춘 지점들을 다 모아놓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키공이 멈춘 지점들을 전부 다 모아놓으면은 이제 많이 시도를 하다 보면은 높은데 공이 멈출 확률보다 낮은 지점에 공이 멈출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지점들의 공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최적의 파라미터를 하나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파라미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내는 이런 알고리즘이 MCMC고요. 이 MCMC의 특징을 보시면은 그 한 스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전 스텝의 값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스텝에 공이 어디 있었는지, 공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지, 이런 이전 스텝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동시에 병렬로 해서 딱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퀀셜하게 이거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퀀셜한 알고리즘을 처리할 때는 많이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레이턴시를 낮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레이턴시를 낮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의 통신, 소통이 빨라야 하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메모리 대역폭이라고 합니다. 1초에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메모리에다가 특정 값을 얼마나 많이 읽고 쓰고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고요. 이 메모리 대역폭이 받쳐줘야지만 이런 낮은 레이턴시를 요구하는 작업을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두에서 2017년부터 계속해서 딥보이스라는 모델의 이제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데요. 딥보이스라는 모델은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면은 그것을 스피치로 바꿔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딥보이스 1이나 2 같은 경우에는 그 뉴럴 네트워크로 일부 모델의 일부를 구성을 하고, 그 중에 이제 또 상당 부분은 또 딥러닝 이전에 쓰이던 클래시컬한 그 스피치 프로세싱에 쓰이는 그런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만들었었는데요. 딥보이스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뉴럴 네트워크로만 구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특이한 방식으로 텍스트 스피치 모델을 구현을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모델에 쓰인 특이한 구조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프로세서로는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구현하기가 힘들었다고 저희가 이런 고객사로부터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어떤 점들이 이런 모델들의 발전을 이제 저해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이제 AI랑 머신러닝이 이제 기존에 있던 컴퓨팅 그런 연산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맞는 프로세서를 개발하지 않고 여태까지 CPU나 GPU 같은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서 탄생한 프로세서들을 다른 그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CPU 같은 경우에는 앱이나 웹에 이제 적합한 프로세서고, GPU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죠.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나온 그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인공지능,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어떤 작업을 위해서 최적화된 프로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그래프코어의 IPU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코어의 IPU가 CPU랑 GPU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U는 뭐 병렬 처리 측면에서 보면은 뭐 별로라고 할 수 있겠죠. 병렬 처리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뭐 스케일러 연산이나 웹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나온 것이 CPU고요.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병렬 처리에 초점을 두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픽 처리에서 또한 엄청난 양의 병렬 처리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GPU 아키텍처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SIMD 혹은 SIMT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SIMD는 이제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에 하나의 연산을 동시에 실행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행렬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그 행렬의 엘리먼트끼리 다 더해줘야 되잖아요, 각각을. 그렇게 해서 데이터는 여러 개인데 거기다 동시에 수행하는 영상은 한 가지라는 거죠. 자, IPU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MIMD라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Multiple Instruction, Multiple Data라는 이제 약자인데요. 여러 개의 데이터에다가 서로 독립적으로 다른 연상을 수행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그 대역폭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도표에서 보시는 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프로세서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세서랑 메모리가 아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작업을 해서 메모리에서 읽고 쓰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대역폭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죠. 그런데 GPU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런 부분을 약간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세서 안에 보시면 하늘색으로 직사각형 스트라이프들이 조금 보이죠. 그래서 인프로세서 메모리를 일부를 활용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CPU보다는 대역폭을 뭐 약 5배에서 32배 가량 높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인프로세서 메모리가 한 수백 킬로바이트, 뭐 많아야 몇 메가바이트 이 정도라서 결국에는 저기 있는 캐시 메모리, 그 칩이랑 동떨어져 있는 캐시 메모리를 사용해서 큰 모델들을 동작을 시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I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세서랑 메모리들을 잘게 쪼개서 전부 다 이 칩에 분표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메모리를 캐시 메모리가 하나도 없고 모든 메모리를 인프로세서 메모리로 적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대역폭이 CPU 대비 320배 가량 빨라지는 이런 성과를 보였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모델 기억나시죠? 그 4가지 모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EfficientNet, 컴퓨터 비전에서 제일 이제 많이 쓰이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 도표에서 나타내는 거는 X축이 throughput이고 Y축이 latenc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인퍼런스를 배치 사이즈를 다르게 줘가면서 배치 사이즈를 뭐 1, 2, 4, 8 이런 식으로 키워가면서 레이턴시랑 스루풋을 측정을 해서 이 점들을 이제 플로팅을 한 건데요. 이제 스루풋은 높을수록 좋고 레이턴시는 낮을수록 좋으니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점일수록 더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가장 낮은 레이턴시에서의 성능을 비교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가장 작은 배치 사이즈겠죠. 가장 낮은 레이턴시에서 인퍼런스 성능을 비교해 보시면은 16배 가량 낮은 레이턴시에서도 60배 가량의 높은 스루풋을 보인다는 것을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의 GPU인 A100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성능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EfficientNet의 인퍼런스뿐만 아니라 트레이닝도 무려 10배 가량의 그 학습 시간의 차이, 그 학습 스루풋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융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MCMC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무려 17배 가량의 시간을 단축을 시켰고요. 버트 라지 같은 경우에는 학습 시간을 이제 최신 GPU 대비 5배 가량 짧게 단축을 시켰다는 것을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정보는 아직까지 뭐 저희 공식 홈페이지 릴리즈가 된 정보는 아닌데, 이제 곧 릴리즈가 돼서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벤치마크, 모델별로 벤치마크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딥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학습 시간이 무려 13배 가량 단축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금 전 이런 벤치마크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게 이제 최신 GPU와 IPU M2000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주로 했는데요. 이제 IPU M2000이란 게 어떤 장비인지 조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U M2000은 이제 보시면은 저렇게 정사각형이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이 정사각형 4개가 각각이 IPU 칩입니다. 그래서 IPU M2000에는 IPU 칩이 4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장비 하나만으로
페타플롭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페타플롭스를 낼 수 있는 장비 안에 있는 칩 4개, 이 4개가 각각 이제 2세대 IPU 칩이라고 불리는 이제 저희 그래프코어가 개발한 2세대 칩이거든요. 그래서 이 칩의 성능을 보시면 이제 일단 저희는 칩의 디자인만 하고 생산은 TSMC에서 7나노 공정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칩 하나를 보시면은 250 테라플롭스의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로세서 메모리가 무려 900메가나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세서 안을 보시면은 이렇게 칩이랑 메모리가 1400여 개로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프로세서가 또 6개의 독립적인 스레드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00 곱하기 뭐 6 하면 약 7000에서 8000여 개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대역폭 같은 경우에는 45 테라바이트 퍼 세컨드로 이제 굉장히 높은 이제 메모리 대역폭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서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제 클럭 레이트를 다 맞춰주는 것들이 안에 이제 하드웨어에 내재적으로 다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IPU 익스체인지라는 부분이 담당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PCIe 2세대를 통해서 이제 CPU 같은 호스트 프로세서랑 연결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IPU 링크라는 케이블을 저희 자체 개발한 케이블을 통해서 IPU끼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IPU를 연결하면 그냥 타일이 엄청 많은 IPU를 이용하는 것처럼 타일이 엄청 많은 하나의 IPU를 이용하는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드웨어도 설계가 되어 있고, 그거에 맞게 소프트웨어 스택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 여러 개의 IPU를 연결해서 스케일 아웃을 하실 때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IPU랑 2세대 IPU의 이제 성능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단순히 두세 배 이 정도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7배, 8배, 9배 이 정도로 성능 향상이 매우 커졌고요. 메모리도 1세대 칩에는 인프로세스 메모리가 300메가 정도였는데요. 2세대 칩에는 900메가로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2000이란 장비를 어떻게 해서 이제 칩이 안에 4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큰 모델을 학습을 시키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 M2000이란 장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케일업을 감안을 해두고 설계를 해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쓰면은 하나만 빼서 M2000 하나만 쓰면 이제 인퍼런스 전용 장비로도 쓸 수 있고 그런데요. 이거를 4개, 8개, 그래서 16개를 쌓으면은 IPU M2000 하나 안에 칩이 4개가 있으니까 16개를 쌓으면은 칩이 안에 64개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6개를 쌓아서 스케일업을 한 거를 IPU POD 64라고 부릅니다. 이 POD 64를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POD 64를 가로로 무려 1024개를 연결을 해서 안에 총 64,000개의 IPU 칩을 이제 동시에 활용을 해서 거대한 대규모 학습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64,000개의 IPU를 거대한 학습을 한번 돌리고 나면은 그 64,000개를 전부 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1개, 2개, 원하는 사람 100개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각각의 개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쿠버네티스를 통한 그런 자원 관리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는 이제 이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세서들이 AI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거대한 모델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것을 기존의 프로세서들이 이제 저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에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런 AI 혁신가들의 훨씬 더 빠르고 이제 효율적으로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그래프코어의 IPU를 통해서 혁신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 저희 그래프코어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